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8번째 페이지. 세계 방송 역사상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걷고 있는 원전 소중한 원소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원소 어폰 타임 인축일표가 드디어 30번째 원소를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아유, 축하드리고요. 작가님.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들을까요? 굉장하다. 30까지 오다니.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원래 이제 주기율표라는 것이 탄생될 때, 그러니까 탄생되기 전이죠. 사람들이 어떤 발상을 했었냐면, 이 음악에서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7개, 8개 이렇게 해서 이제 옥타브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왠지 영감을 받아서 원소도 뭔가 8개, 7개 단위로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했던 사람들이 한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사실은 전혀 아니었죠. 예.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30번까지 왔다는 것은 몇 옥타브요? 뭐 거의 한 4의 옥타브 내지 4옥타브까지 아이유다. 거의 뭐 4옥타브까지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어떤 고음의 영역이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거의 아이유다. 김종석급이다. 김종석까지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애독자가 달아준 댓글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솔킴님께서 원어타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2번까지는 하자고 예전에 댓글 달았던 사람인데요. 솔직히 진짜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46번 팔라듐으로 목표 수정합시다. 다른 데 이런 요청 하지도 않아요. 잡지사니까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죠. 그때 왜 생뚱맞게 32냐 하필이면 작가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46을 새로운 목표로. 좋군요. 팔라듐. 가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팔라듐. 소의 걸음. 팔라듐 상당히 재밌거든요. 팔라듐이? 처음 들어보는데. 팔라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팔라듐 굉장히 비싼 원소고요. 집에 만약에 팔라듐 덩어리가 뭐 한 스푼 있다? 그래요? 한몫 잡으신 겁니다. 야, 그 정도입니까? 팔라듐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벌써 궁금하네.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팔라듐까지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만이 이 코너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대망의 30번째 원소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원소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원소 아연입니다. 아연. 원소 기호로 Z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네. 뭐 원소 기호 이런 거 외울 때 조금 잘 안 외워지는 축에 속하는 원소죠. 왜냐면 아연이란 말이 한자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무슨 유추를 해가지고 원소 기호를 뭐 이렇게 떠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골드, 실버 뭐 이런 것처럼 쉽게 아는 영어 단어하고 아니지. 뭐 바로 떠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ZN 어떻게 해서 ZN이 아연이지 이거 쉽게 떠오르기가 어려운 그런 원소이기도 한데 왜 ZN이지? 원래 영어로 징크라고 하고요. 징크라고 하고 뭐 독일어로 징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 그 원소 기호가 ZN인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들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이 과학자들이나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연이라고 이렇게 여러 획을 써가지고 글자를 쓰기 귀찮으니까 ZN이라고 쓰면 두 획만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연이란 말 대신 ZN이라고 많이들 그냥 쓰거든요. 그냥 타이핑할 때도 두 글자만 치면 그냥 끝이고. 쉽네. 그래서 Z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방송인가 뭐 어떤 광고인가 선전인가 이런 데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아연을 이 원소 기호로 ZN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읽으시는 분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던 분인 거예요. 아연 성분이 든 영양제 같은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연을 많이 먹어야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원고 같은 데 적혀 있었는데 건강 방송이나 그걸 보고 ZN을 많이 먹어야 좋습니다. ZN이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셨던 거예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약간 좀 생소한 원소니까. 하지만 이것을 아연이라고 알았더라면 얼마나 아연은 그래도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친숙하잖아요. 들어봤죠.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의외로 이게 아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온갖 과학 기술 분야에서 안 쓰이는 데도 물론 많죠. 그렇지만은 근데 온갖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원소예요. 그래서 이게 ZN이라고 써놓고 그게 아연이라고 모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데 사실은 관심 없으면 ZN이 영어로 아연이 찡크고 즌이라고 안 읽은 게 다행이에요. 그거를 ZN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연이라는 뜻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과학 기술 업계와
어떤 일반인들 사이의 어떤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원소가 또 아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연이란 한자는 버금아자의 납연자에서 납에 버금가는 그 비슷한 원소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는 설이 있답니다. 작가님, 아연이 희생양극이라는 것과 밀접하다고 하던데요. 희생양극 우리가 아마 마그네슘 할 때 한번 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물체의 성질들은 따지고 보면 그 물체 속에 들어있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것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다. 떠오르나요? 생각나나요? 까먹지 않았나요? 전자? 다행이다. 우와. 아니 이것을 30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기억하시다니. 풍월을 읊습니다. 제가. 이거 거의 화학 전공하는 사람 같은 급의 느낌인데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원소의 성질, 어떤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은 특히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디 어떻게 흘러가느냐, 얼마나 잘 붙느냐, 잘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서 다들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네. 어떤 금속이 녹슬어서 뭐 이렇게 부슬부슬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금속에서 전자가 주로 이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그네슘 편 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금속 옆에 더 전자가 잘 떨어져 나오는 전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내 전자 그냥 뜯어줄게. 내가 전자 훨씬 더 버리고 싶어. 이런 성질을 가진 금속 원소를 붙여놓으면 맞다. 주재료가 된 금속은 전자를 던지지 않고 대신 그 붙어있는 그 전자를 워낙에 잘 던져주는 그 성분이 전자를 대신 던져주기 때문에 맞아. 주성분은 녹슬지 않고 즉 전자를 던져주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된다. 붙여놓은 것만 사가간다.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한쪽을 전자를 잘 던져주는 놈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걔만 희생시키고 다른 주재료는 보호하는 이런 방법으로 녹슬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자를 던지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는 플러스 극 양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희생양극법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마그네슘 흔히 이제 제일 대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고요. 철에다가 마그네슘 조각을 조금 이렇게 붙여놓으면 철은 가만히 있고 마그네슘이 대신 사가 난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얼마나 사갔는지 보고 그것만 교체해 주면 된다. 마그네슘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선박 같은 데 쓴다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군요. 선박이 녹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뭐 그 외에도 뭐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저 무슨 뭐 물탱크라든가 무슨 뭐 기름탱크 이런 데도 쓰고요. 그러니까 철하고 마그네슘으로 할 때는 오늘의 주인공인 아연은 마그네슘보다도 훨씬 더 과거로부터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대량으로 쓰이던 그런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좋아가지고 아연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더 좀 널리 예로부터 쓰였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던 거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함석이라고 부르는 재료가 있어요. 함석판, 함석 지붕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 가면 위에 맞아요. 약간 무슨 쇠로 된 거 같은 걸로 지붕 같은 거 이렇게 물 떨어지면 탁탁탁탁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석판, 함석 지붕 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뭐 듣기 좋다. ASMR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함석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엄청 시끄럽죠. 그 쇠판에 물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또 뭐 마음이 어지럽고 이렇게 졸립지 않을 때는 누워 있을 때는 또 그 시끄러운 소리를 거기서 계속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듣다 보면 소록소록 잠이 오는 뭐 이런 그런 현상이 희한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요즘엔 녹음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찾아 듣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시고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 시대가 돼서 나타났는데 그 함석판이라는 거 철판에 아연을 붙여가지고 아연을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코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함석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철판으로만 지붕을 해놓으면 비 올 때마다 조금씩 녹슬겠죠. 그래서 금방 철판 지붕이 상하거나 뭐 철판 지붕이 뭐 구멍이 뚫리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연을 입혀가지고 함석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연 자체가 또 그렇게 건축 재료 같은 걸로 사용했을 때 잘 버티는 그런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주재료도 잘 지켜줘서 그런 지붕이라든가 그렇게 노출된 부분에 함석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곤 했다. 희생양극법의 원리로 지붕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함석 지붕 말고도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벌써 발동 거시나요? 하나만 살짝 끼워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벌써 쓰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시간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아연이 약간 좀 흔하고 많이 생산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 금속들 중에서. 아연을 그러면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겠죠. 아연 덩어리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아연 덩어리를 순수한 아연을 뽑아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 참고로 스웨덴 회사도 꽤 장사 잘하는 편입니다. 스웨덴이 아니구나. 그런데 스웨덴 회사를 젖히고 세계 제일의 아연 생산 회사다. 가끔 뭐 2위 할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1위 한 지 벌써 10년 된 것 같다 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십니까? 스웨덴이 1위가 아니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스웨덴은 이 회사한테는 지금 한참 밀려 있습니다. 미국? 한국 회사. 정말? 한국이 세계적인 아연 강국입니다. 정말요? 네, 우리나라 회사에서 아연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요. 뭐 압도적인 물량으로 뭐 몇십만 톤씩 1년에 아연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량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아연 자체도 심지어 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칼슘 편할 때 우리나라에 자원이 참 없는데 그나마 석회석은 난다. 그 시멘트는 좀 만든다.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금속이 철이 철 편할 때 우리나라 뭐 석탄해가 철 추출하고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철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철광도 그래도 철이 널려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채산이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철광도 영업을 하다가 막 폐쇄됐다가 막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거든요. 아연 광산이 정말 최근까지 지금도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아연 광산이 운영되는 데가 남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유명한 데가 우리 재작년인가요? 그 광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광산에 갇혔는데 그래서 이게 목숨을 잃는 거 아닌가라고 되게 이제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곤 했는데 커피 믹스를 나눠 마시면서 버티다가 거의 뭐 열흘 만에 구출되어서 탈출하셨던. 그 뒤로 작가님도 커피 믹스를 괜히 넣고 다니신다고. 그렇습니다. 뭔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상징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 이야기 듣고 참 감동했었는데 그때 그 광산이 경상북도 봉화에 있었고 그 봉화의 장군봉 쪽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과거에는 망간 광산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광물인 장군나이트가 발견이 되고 이 얘기 망간편 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망간 광산은 지금 거의 영업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장군봉 옆에 있는 아연 광산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고가 났던 광산이 아연 광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사고가 있었던 물질이 또 아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생존해서 돌아오신 그런 희망의 금속이 어떻게 보면 아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도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연 양은 어차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아연 뽑아내는 회사들은 아연이 들어있는 돌을 어디서 수입해 오느냐. 국산도 물론 쓰지만 대부분 전 세계 각지에서 다 수입을 해다가 쓰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도 아연을 막 수입해다가 아연 든 돌을 수입해다가 거기서 이제 아연을 뽑아내가지고 세계 각지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뭐 굴지에 거대 기업 집단을 뭐 재벌급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아연 장사로. 금속을 채굴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속 종류 중에 제일 돈 될 것 같은 거 딱 들어도 이거는 비싸다. 이게 진짜 돈 되는 금속이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있으십니까? 금은 금은 뭐 이렇게 딱 돈 될 것 같은 금속이잖아요. 그죠? 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금 생산하는 데가 있을까요? 있긴 있지 않을까? 금광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 북한에 금광이 있고요. 이제 뭐 노다지 뭐 이런 말이 금광 발견하면서 나왔다니 이런 거 박광희 선생님 해주시면 참 이야기 잘해주실 텐데 북한 지역에 뭐 금광 많은데 남한 지역에도 뭐 금광이 채산성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금광에 뭐 인생에 20년을 걸었다 뭐 이런 분 계시거든요. 금광이 저게 분명히 금 있긴 있는데 아직도? 저까지 뚫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과연 금값만큼 금을 캘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도전을 했다. 실패를 했다 도전 이런 분 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남한 지역에서는 산에서 캐는 금은 정말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만들어내는 데가 전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 금을 캔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지역으로 따져서 왠지 금 많이 날 것 같은 금산. 금산이니까. 금해는 어떻습니까? 김해. 어떻습니까?
김해에서 공교롭게 별로 멀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울산인 것 같습니다. 울산. 아, 그래요? 울산에서 왜 금이 많이 나느냐? 울산은 금광 이런 거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울산 우리 아버지 울산에서 일하시는데 뭐 산에 들어가서 금 캐시더라 이런 분 없습니다. 울산에서 금이 왜 많이 나느냐? 울산에서 금이 왜 많이 나느냐? 울산에 바로 이 아연 공장이 있습니다. 네. 울산에 바로 아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연 돌에서 아연 같은 금속을 뽑아내는 재련이라고 하죠. 재련 사업이라는 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아연이 든 돌을 녹이거든요. 녹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연만 다른 불순물은 다 빼버리고 아연만 이렇게 출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죠. 돌을 무슨 수로 녹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그거부터가 어렵고 돌이 녹았다 한들 뭐 이거를 무슨 뭐 곰탕에서 무슨 기름 뜬 거 뜨듯이 아연 떴다 이러면서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겠죠. 그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잘 해가지고 돌 속에서 아연을 그렇게 잘 뽑아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사오는 이 아연이 많이 든 돌 속에는 아연만 아니라 딴 불순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순물은 이제 쓰레기로 남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연 뽑아내는 이 노동자분들이 이 기술자분들이 본 거예요. 아연 옆에는 아연만 있는 게 아니라 납도 꽤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연을 뽑아내면서 불순물 속에 들어있는 납을 버리지 말고 납도 우리 아연도 건져냈는데 납 못 건져낼까 해가지고 하는 김에 납도 뽑아내가지고 그 납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이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납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연이 한 100 나올 때 납도 한 4, 5 정도 나온다라고 할 만큼 납도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한 거죠. 납 말고 딴 것도 될 만한 거 없는지 한번 샅샅이 다 살펴보자. 우리 아연 뽑아내고 남은 쓰레기 다 살펴보자라고 했더니 거기에 금도 있었던 겁니다. 은도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연 공장에서 아연 뽑아내고 버리는 그 쓰레기 불순물 속에 들어있는 금을 정제해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1년에 한 수십 톤씩 뽑아냅니다. 금을. 참고로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그 구리도 우리 구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리도 구리 광산을 남아메리카 같이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제를 해가지고 구리를 많이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원리로 구리를 작업을 하면서도 금을 한 수십 톤 뽑아내거든요. 유의미하네. 그래서 우리가 아연 장사하면서 이게 아연 장사 구리 장사하면서 이거 얼렁뚱땅 버리는 쓰레기 속에서 뽑아내는 금이 1년에 한 100톤씩 막 이렇게 돼요. 100톤 좀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게 그 노다지가 난다는 북한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금 뽑아내면 금 뭐 2톤 뭐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노다지 광산에서 뽑아내는 금의 몇십 배를 금광보다 우리는 아연 쓰레기 속에서 뽑아내고 있는 게 요즘 울산의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세계적인 아연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아연을 구한다라고 하면 항상 아연 시세는 한국의 아연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척도구나. 상당히 큰 그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거를 이제 호심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 게 또 역시 또 스웨덴 회사 같은 곳들에서 이거 부럽잖아요. 아니 한국은 아연 별로 나지도 않는데 그 기술 하나로 어떻게 아연 장사도 저렇게 잘하고 금까지 챙기고 금도 챙기고 우리 스웨덴이 기술이 없냐? 우리도 해보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스웨덴 아연 회사도 꽤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국리를 하고 있는데 뭐를 지금 경쟁력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냐면. 이게 돌을 녹여서 아연을 뽑아내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녹이려면 굉장히 온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열로 녹이든지 아니면 무슨 산성용액 같은 데 담가가지고 약품으로 녹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약품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재련 공장에서는 자칫하면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오염 사고 같은 게 나기가 쉽습니다. 재련 사고에서 돌 뭐 하루에 뭐 몇천 톤씩 녹여가지고 거기서 구리 뽑아낸다더라라는데 실수해가지고 그 녹인 그 강한 약품 용액 거기에 무슨 중금속이 들어있을 납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데 위험하네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무슨 샘물로 흘러 들어갔다 하수구로 들어가 버렸다 지하수 속에 스며든 것 같다 이러면 그 일대 주민들한테서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되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스웨덴에서 우리가 유럽의 과학기술 인력들은 이런 환경 오염을 막는 기술에서는 앞서 있다. 우리보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제가 보기에 아연 쪽에서는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아연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런 쪽을 노려가지고 한국보다 더 잘 나가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런 규제 같은 거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연이 지금 뭐 하다못해 지붕 덮을 때도 아연 쓰는데
그렇죠. 이거 아연 이 많은 아연 우리가 다 한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산 수입을 막고 스웨덴산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궁리하다가 아연 생산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 오염을 10년에 한 번이라도 시키면 무조건 퇴출 뭐 이런 식으로 해내면 그쪽 기술이 발전한 쪽이 경쟁력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멀게 보면 언젠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도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력이 올라오면 그런 나라들이 야,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아연 뽑아내는 거 해볼래. 그럴 수 있겠네. 열심히 우리 노동자들이 광부들이 산에서 캐왔는데 그거 뽑는 거는 한국까지 보내서 하는 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한국 회사들이 그런 현지에 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아연을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런 거 할 때 스웨덴 회사 꼭 스웨덴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는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더 좋은 회사라고 한국 회사와 거래하지 말고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이렇게 나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 정말 돈 잘 버는 산업인데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도 우리도 같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지 결국은 그게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셔놓고 15분을 그렇군요. 앞으로는 15분만이라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이렇게 아연이 때때로 이제 그 재련하는 과정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몸에는 또 한편으로는 필수적인 원소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왠지 이것만 하고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 전에 몸 가기 전에 혹시 시간 있으면 더 하고요. 근데 오늘 열린 진행으로 가시죠.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짚고 가시죠. 아연이 정말 많이 쓰이는 용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마침 또 구리 이야기했는데 구리하고 아연하고 섞으면 합금을 만들면 황동이라는 게 됩니다. 구리, 아연이 황동. 그 황동이라는 게 여기저기 정말 많이 쓰입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뭔가 금빛으로 된 것 같아. 누리끼리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금속이야. 그런데 저게 금일 리는 없지 싶은 거 있잖아요. 거의 다 황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띄워드린 저 금관악기. 대표적으로 우리 브라스 밴드 뭐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봤죠. 금관악기로 트럼펫 뭐 이런 거 금관악기로 연주하는 밴드를 브라스 밴드, 브라스라고 하는데요. 그 브레스라는 말이 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황동을 브레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금관악기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황동관 악기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텐데 뭐 저런 거 만드는데 흔히 이제 황동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약간 뭔가 저게 약간 저런 누리끼리 향기가 좀 금빛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설마 금은 아니겠지. 금 다 황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 군대에서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총 쏘아 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군대에서 쏴 보시면 그 탄피의 모양을 절대 잊을 수 없죠. 왜냐면 그게 되게 주의 깊게 챙기라고 하거든요, 항상. 내가 표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양은 까먹어도 탄피 모양은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탄피 보시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탄피를 하필 그런 누리끼리한 이상한 금속으로 만들까? 그냥 철로 만들어도 총은 철로 돼 있잖아. 철로 만들어도 충분할 거. 녹쓰는 게 걱정되면 스테인리스로 만들지.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지. 왜? 뭐 하여튼 왜죠? 궁금하신가요? 궁금한데요. 접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황동인데. 황동인데. 함정 수사하듯이 함정 진행을 하시는. 그게 일단은 그냥 철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녹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총알을 막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면서 출동했는데 총알 다 녹슬어 있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철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철이 아니라 뭐라도 녹이 안 쓰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스테인리스 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황동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마그네슘 철에다 붙인 거 별거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총알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쏘면 안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그 폭발하는 압력으로 총알을 빠르게 앞으로 내뿜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터져 나오는 압력을 받았을 때 제일 적절한 정도로만 변형이 되는. 너무 물렁물렁하면 일단 물렁물렁하면 곤란하죠. 물렁물렁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빡빡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빡빡하면 예를 들어서 너무 빡빡해 총하고 총알을 만들 때 크기가 딱 맞게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경이라는 걸 맞추죠. 왜냐하면 일단은 총알보다 총구가 총이 너무 작으면 총알이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그죠? 총알보다 총이 너무 크면 총구가 너무 크면 너무 헐렁하면
쏘려고 땅에서 땅 터뜨렸는데 김이 다 세고 안 되죠. 총알이 똑바로 제대로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나지. 그래서 딱 맞춰갖고 넣습니다. 그죠? 딱 맞춰갖고 넣는데 딱 맞춰갖고 넣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빡빡해가지고 딱 맞춘다고 딱 맞춘답시고 하다 너무 빡빡해가지고 총을 쏘면서 잘못해가지고 끼면 어떡해요. 아유. 그럼 완전 낭패잖아요. 낭패죠. 그래서 총 안에서 뭐 터진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빡빡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또 살짝 물렁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총은 이런 얘기 예비군 훈련 때나 아니면 뭐 육군 훈련소 이런 데서 들어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현대의 총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선이라고 해가지고 총 안에다가 강선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모양 이런 홈을 파놨죠. 홈을 파놨죠. 그래서 총을 쏘면 총알이 그 홈에 맞춰서 돌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돌면서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007 영화 처음 시작하실 때 보시면 슬로우 걸 때 빠라바밤밤밤밤 빠라밤밤 이 음악 나올 때 007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총구가 이렇게 보이면서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총을 쏘는 이걸 하면서 항상 007 영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 이 배경에 이런 소용돌이 모양의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 소용돌이 모양 저건 뭐야? 그럼 007 보라고 멋있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 총 안에 들어있는 강선을 표시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선을 새겨놨거든요. 그 강선에 맞물려서 총알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선을 너무 손상시키면 안 되고 강선하고 아무런 작용을 안 해도 총알이 안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면서 손상되지 않고 적당히 물렁하게 날아가는 그걸로 총알의 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을 탐구를 하다 보니까 탄피는 제격인 게 황동으로 하는 게 최고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총알 껍데기도 황동을 꼭 쓴다. 그래서 저런 누런 빛깔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황동을 만들 때 아연이 꼭 들어간다. 아연 플러스 구리가 황동이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원래 이야기했던 그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 안 하고 넘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원래 얘기했던 거 아연이 사실은 아연이 이제 정기적으로 반응을 그것 때문에 이제 희생 양극법도 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반응을 잘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를 만들 때도 아연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역사상 최초로 배터리를 개발한 이탈리아 화학자 볼타 같은 경우에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터리를 만들 때 구리하고 아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지 배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전기를 이용하는 온갖 도구들이 다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어떻게 보면 전기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이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자꾸 이야기가 새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근데 죄송해하면서 되게 불도저처럼 오늘따라 유독 밀고 나가시네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밌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제일 널리 사용되던 돈 뭔지 아시죠? 동전. 상평통보지 않습니까? 구리가 주재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동전이라고 하죠. 그죠? 배웠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동전을 고체로 된 금속으로 된 돈을 흔히 동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평통보 특히 조선 후기에 제작된 상평통보의 재질을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구리가 주성분이긴 한데 아연이 많을 때는 30%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평통보가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구리로 만든 동전이 아니라 구리 아연 합금 황동으로 만든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평통보는 사실은 동전이 아니라 황동전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할 정도로 아연을 우리나라에서 돈 거래할 때 구리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을 엄청 많이 넣어서 썼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사실은 돈 만질 때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아연을 항상 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연을 이렇게까지 애용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드물다라고 할 정도로 아연을 엄청 애용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뭔가 기술이 조금만 더 중시되어서 발전했다 그러면 전기를 조선시대에 18세기 이럴 때 이거 돈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도 만들었는데요. 아연을 분리해가지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있으면 볼타 전지가 만들어집니다. 아연, 구리, 뭐 소금물 이 정도만 있으면 전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소금이 없나? 상평통보에 소금물. 상평통보로 되게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기 기술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자면 SF처럼 상상을 해보자면 조선 후기에 어떤 뛰어난 그런 과학자가 기술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문화만 있었다면 조선 시대에 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유럽의 열강이나 일본에서 막 기술을 개발했답시고 우리는 막 전기기관으로 무슨 뭐 기관차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조선을 침략하러 막 오면 조선시대 사람들 막 다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대문자 애니셔. 우리나라는 전기가 있어. 막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가까이 있었던 그런 금속이 아연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기적으로 아연이 특성이 많다 보니까 사람 몸속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이제 몸 얘기 나오네. 네, 몸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우리 니켈 할 때 말씀드렸는데 효소가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희한한 역할을 한다. 한 물질을 원자 단위, 원소 단위로 다 분해해가지고 재조립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공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다. 그렇죠. 이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설탕물만 먹어도 효소가 설탕에 들어있는 탄소, 산소, 수소 다 해체를 해가지고 지방으로 다 바꿔주기 때문에 설탕물만 먹어도 사람 살로 바뀐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의 호르몬 중에 예를 들면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거 원소 단위로 보면 특별히 대단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탄소, 수소, 뭐 산소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먹은 그러니까 설탕물만 먹어도 그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탕물만 먹었을 때 그 설탕을 분해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주는 그 효소, 그 효소의 재료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 아연? 극미량의 아연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미량의 아연.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연 같은 거를 영양제로도 가끔 이제 먹는다. 아연 있는 거를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아연이 전혀 없으면 그런 효소가 만들어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설탕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지방만 생기지 그런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잘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그래서 아연 부족으로 호르몬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 호르몬 자체가 아연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호르몬은 그냥 뭐 설탕물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호르몬을 조립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에 아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연이 몸에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 보통 그냥 웬만한 뭐 고기나 굴 같은데 보통 아연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고기랑 굴. 뭐 그런 거 그 저기 견과류 같은데도 아연 들어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견과류도 그 안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연이 좀 들어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자연스럽게 먹어주면 충분히 이제 아연이 보충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병들어서 혹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먹은 아연이 잘 흡수가 안 되고 혹은 아연을 너무 적게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이제 아연 영양제를 먹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오늘 고별 방송인가요? 아니 30회 특집. 30회 특집. 고별 방송이라뇨.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우리 팔라딘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 주기율표 시간에 가끔가다 한 번씩 어떤 사람의 인연과 사랑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절묘한 팁들을 제가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명언집이 있죠.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칼슘 편 할 때 너의 눈이 마치 삼엽충의 눈과 같구나.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러팅 기술, 곽재식 플러팅 기술. 그거 하나. 이거는 뭐 그렇게 삼엽충 눈 단계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 부부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 이루어진 관계. 이런 사이에서 오늘따라 어떤 뜨거운 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다.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메모장 가져오세요. 라고 할 때 이런 거. 너를 보는 것이 마치 아연을 섭취하는 것과 같구나. 오늘은 좀 괜찮다. 뭔지 모르겠는데. 너를 보는 게 아연 맛이야. 이런 느낌. 왜냐하면 너를 봄으로 인해서 부족하던 남성 호르몬도 생기는 것 같다. 너를 봄으로 인해서 부족하던 여성 호르몬도 생기는 것 같다.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아연 같은 역할을 네가 해주고 있다. 별로 안 친한 사람 사이에서 쓰기에는 좀 너무 강한 말이죠, 그죠?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사랑을 서로 사랑이 확인된 사이에서 좀 약간 좀 뜨거운 어떤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너를 보면 너를 보는 것이 아연 맛이구나. 아연 맛이구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써두셔도 좋겠죠. 진짜. 그동안 중에 가장 나요. 네네. 뭐 삼엽충의 눈이 뭐 멸치 우린물 같다는 눈이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를 보면 아연 맛을 느끼는 것 같다. 기억하시고. 너를 보니 아연 맛이 느껴져. 신곡도 기대하겠습니다. 30번째 원소 아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곽재식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